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박채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이 시간에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1교시에서는요. 신광섭 MBN골드 매니저의 이란 리스크와 국제유가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선 나탈리 허 변호사이자 실리콘밸리 투자 전문가의 2026년 한국에 투자하라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은요. 신광섭 MBN골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광섭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경TV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장 끝나기 전에 1타 강사를 하고 있는 매경 대표 1타 강사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벌써부터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네. 저희가 또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주제 무엇일까요? 최근 이제 사실 이 방송이 녹화기 때문에 네. 가장 지금 현상과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바로 커머디티, 유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 관련돼서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3월 초죠. 이제 토요일 날 이란을 이제 대공습하면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벌써 지금 한 달이 좀 넘는 상황에서도 네. 이게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제 팁이다 보니까 네.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주식시장이요. 그렇죠. 네. 내 주식은 그러면 이걸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맥점을 가지고 이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지수 연동한 또 이 AI 모델 추론 결과도 같이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잠시 뒤 또 차차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들려오는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또 투자자분들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이란발 전쟁 이슈가 당장 우리 아시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선진국이죠. 근데 증시 기준으로는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신흥국 증시, MSCI 신흥국 증시에 이제 편입이 돼 있고 비중도 상당히 좀 낮은 비중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커머디티라고 하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거를 또 가공해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 바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였어요. 에너지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업을 하는 이제 공장을 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유가가 100불도 한번 찍었다가요. 네. 9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평론가들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끝날 것이다. 네. 자 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오판을 했었죠. 네. 네. 베네수엘라처럼 최소 못해도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인데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현재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를 내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란과 미국이 서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꾸 뭐 때문이죠? 유가가 생각보다
안 빠져요. 맞아요. 예,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란이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걸프 국가라고 하면은 친미 국가들이겠죠. 뭐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뭐 쿠웨이트, 이런 뭐 바레인, 오만 등 어찌 보면 미국과 미국 성향을 갖고 있는 네. 이런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석유 시설, 시추 이런 거를 타격을 지금 하려고 네. 자꾸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복을 하려고.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란의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뭐 해군 공군력은 없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인기 공격, 드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 우리가 이제 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드론이 아니라 네. 정말 이 스튜디오 정도 되는, 이 스튜디오 반 정도 되는 무인 항공기가 있거든요. 어. 그런 걸로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네. 포탄을 떨구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걸프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 석유 시설이라든지 시추 시설을 다 만약에 망가뜨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시추 시설 하나 만드는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네. 걸려요. 그럼 3년에서 5년 동안은 중동의 WTI 유가를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완전 그래서 패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초입을 한번 서막을 한번 열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볼 때는 이게 앞서 아래쪽 내용에도 보겠지만은 1년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석유는 뭐죠? 기름이 네. 때문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잘 활활 타오르고 잘 안 네. 꺼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제 철학적인 내용들을 갖고 왔어요. 뭐 오류라고 좀 내 있고, 뭐 체제의 변화의 오류, 의인화의 오류, 낙관론의 오류, 역풍의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타냈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주식 지금 뭐 아마 이게 이제 송출되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유가가 또 올라가는 또 현상도 맞아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뭔가 국지전 형태에서 지상군 투입되면서 전쟁 형태로 변모하게 될 시에는요. 이게 공급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는 거죠. 쇼크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 말도 안 되겠지만 역사적 고점이 150 몇 불이거든요. 네. 여기를 올타임 하이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서 200불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 또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요 석유 시설과 시추 시설이 파괴되면은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사오고 싶어도 기름을 못 뽑아내기 때문에 네. 복구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타격받을 수 있는 거 신흥국이 우리 아시아 증시도 있겠지만은 유럽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그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동발 리스크는요 생각보다 군사적 이런 긴장감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패권의 시대가 개막되는 이런 신호탄이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지표가 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1,500원을 뚫어냈고 그렇죠. 또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사실 우리가 출구라고 하죠. 네. 지금 여기도 저희 방송 스튜디오 엑시트라는 이제 표현이 있겠죠. 네. 출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좀 꼬여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주식시장 관점, 경제학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자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뭘까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 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은 뭘 단행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리든지 말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도 나오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유럽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가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사실 제가 이제 3월 25일자 기준으로도 이제 새로운 또 한국은행 총재분도 또 이제 등극을 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얘기했거든요. 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도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이 5월달에 임명이 되죠.
마찬가지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을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네. 그래도 무슨 뜻일까요? 약간의 좀 고난의 행군이 좀 네. 예정돼 있다.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 친구는 저 매니저는 약간 비관론자 아닌가, 음모론자 아닌가 생각할 텐데, 자 이거는요 네. 주가와 약간의 상관관계는 조금 동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 경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물 경기는 주가와는 좀 더 네. 다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지금 미국장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네. 예, 우리나라도 물론 재미가 없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1월 말부터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국 주식의 시총을 나타내는 건데 엄청난 차이죠. 네.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빚이 너무 많네요. 이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은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미국의 뭐 다우존스, 뭐 반도체, 나스닥 다 합쳐가지고 이 주식의 시총이 얼마냐면 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무려 10경이 넘습니다. 10경. 10경이요. 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부채 규모가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 시가총액. 근데 10경이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얼마나 더 올라가죠? 한 3 정도가 더 올라가죠. 네. 3트릴리언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뜻은 뭘까요? 예. 주식시장 시가총액보다 부채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동성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주저앉는 거죠. 네. 왜? 여기서 또 부채를 더 찍어내면은 과연 버블이 결국 언젠가는 터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위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글로벌 투자 아이비 은행에서 헤지 펀드가 뭐 파산했다. 만기 도래해서 파산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네.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올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뭔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거대한 부채가 네.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연쇄작용으로 반응할까 봐 좀 두려운데 그렇죠. 우리가 좀 되새겨야 할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제가 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매니저는 폭락론자인가, 비관론자인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주장을 좀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뭐 경제를 많이 보실 때마다 항상 그런 닥터둠 뭐 이런 식으로 비관론자분들이 항상 명성을 얻거든요. 오. 시장 하락을 네. 예측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면서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폭락론자의 주장은 좀 멀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선반영돼서 안 좋은 것뿐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에 대해 해결책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29년도의 겨울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931년도에 이 또 소비에트 관련된 연방에서도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사실 이게 뭐 역사 TV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지금 생략해드리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란이 왜 자꾸 유가를 못 올리게 만들까 자꾸 올리기를 원하고 있을까 지금 이란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유를 공급을 제한하면서 본인들은 더 비싼 돈을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을 압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유럽 경제 시장도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나오면서 경제를 붕괴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계속 최대한 버티고 협상을 네.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을 좀 보게 되면은 대폭락이 나온다, 경제 대공황 같은 하락이 나온다. 절대적으로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지금 녹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붕괴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금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방향을 이제 좀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 돈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언제 또 어떻게 좀 움직여 봐야 될까요?
AI 시대 하는데 네. AI 플랫폼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발전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4년 전부터 이제 추론 모델을 계속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증시에 뭔가 이게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의 가장 최고의 꿈이겠죠. 네. 주가 고점 알고, 네. 주가 저점 알고.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추론 모델을 한번 돌려본 결과를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슬라이드 판으로 타임라인으로 한번 구성해봤어요. 네. 자, 오늘이요. 바로 3월 25일 날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뒤에 이제 나온다고 전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자,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 나오더라도 최근 증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론 모델 결과는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유가가 상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중간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3월 마지막 주간만 잘 지나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나오죠. 3월 1, 2주차 정도까지는 증시가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증시도 멋지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모델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4월 한 1, 2주차 정도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비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딱 방송 보실 때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중순부터 또 5월까지는 굉장히 또 다시 또 이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와 관련된 또 유동성 관련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괴롭힐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타임라인 공개해 드렸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어찌됐든 간에 확률 값은 굉장히 높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다? 대폭락은 안 나온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5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월까지는 큰 그림상 조정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의 머니클래스의 결론으로 한번 도출해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좀 보니까요. 네. 4월 초순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좀 하락장 속의 속임수 같은 반등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죽은 이제 고양이가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 조금 뭐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월가 용어거든요. 오. 고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네. 고양이가 땅에 부딪히고 나서 순간적으로 튕겨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죽어요. 이거를 이제 현상들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도 높이 떨어뜨리면 땅 하고 치지만 또 한 번 땅을 칠 때마다 천천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 공이 이 중력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잠시 이제 유가의 압박을 좀 받다가 아마 이제 4월 한 초 이때 3월 말에 4월 초 정도에 또 트럼프와 또 이란이 또 뭔가 평화 협상 모드로 가면서 네. 유가가 하락 안정화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이 대략적으로 길게는 2개월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참고하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정도를 최종적인 전반적인 미국 증시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글로벌 증시의 바닥을 4월 말이나 5월 정도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4월 초순의 반등이 최후의 네. 탈출 기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골든 타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네. 현금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한 50% 정도까지는 비축을 좀 해놔야 된다. 50%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가 바로 유가였어요. 네. 유가가 그렇다고 5월 달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27년도, 28년도까지는 고유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AI 뭐 데이터 센터 이것저것 돌리려면 가장 필요한 거는 화석 연료입니다, 여러분들. 화석 연료인데 화석 연료 기초가 뭐죠? 석탄과 석유겠죠. 예,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가적인 에너지 요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26년도에 골드만삭스의 탑픽 섹터를 딱 이 섹터를 뽑았어요. 어느 거냐? 바로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 뭐가 있죠? 네, 바로 전력주, 전선주 그리고 네. ESS 그렇죠. 저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또 투자 보고서에도 탑픽 섹터를 전력 인프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력 인프라는 뭐겠죠? 바로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증시 추론 모델 타임라인을 보시고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뭐 그때 시간을 뒤로 가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저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주식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과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도할 타이밍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델까지 또 들어봤는데 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력 인프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5천 넘어가고 6천을 찍었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차례가 코스닥이다. 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코스닥도 뭐 3천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전력 인프라를 좀 제외하고 좀 말씀드리면 코스닥 여러분들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지금 1,15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 섹터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바이오, 바이오. 두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의 관계자나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코스닥 지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을 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150 안에 있는 조단위 되어 있는 큰 종목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나아 보일까요? 150. 그렇죠. 네. 예. 오히려 집중되는 섹터와 종목들은 네. 대부분 코스닥 150 이쪽에 편입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나오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락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바반이라고 해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가장 작은 이 2차 전지 작은 종목, 반도체 소부장 작은 종목, 그리고 바이오 작은 종목에다가 템버거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코스닥 펀드 ETF나 이런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름이 있고 누구나도 알고 있는 이러한 코스닥 대형주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또 코스닥 150에서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골라서 베팅하시면 된다. 그래서 3,000스타 얘기하면서 최근에 시가총액 1위가 된 코스닥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죠. 제약.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경구용이라든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모멘텀일 뿐이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뉴스,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면 기관이라든지 투신권에서 자금을 집행하면서 네.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걸 명심하시면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가장 낮은 시가총액 종목을 과감하게 좀 포트에서 제외를 하시고 웬만하면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으로 가셔야지 물리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라서 너무 아쉬운데 네. 혹시 다음 시간 전에 매니저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너튜브나 네이버에다가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영상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녹화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4월 2주차 정도에 송출이 될 건데 그때보다 조금 이제 그때 되면 다시 또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크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다가 신광섭 검색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이죠. 한 10분짜리 영상들 꼭 여러분들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늘 따라붙었던 단어들이 있죠. 저성장, 고령화, 그리고 잠재력 둔화.
그래서인지 지금 코스피 지수가 5,000피를 달성한 이후의 지금 시점, 이 5,000피 달성도 기적처럼만 느껴지는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참 대담하게 코스피가 5년 안쪽으로 무려 10,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 운용력 출신으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AI 저작권 분쟁을 다루고 계신 나탈리 허 변호사님인데요. 오늘 2교시에서 모셔서 자세한 수업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쪽 변호사 일을 맡고 있는 나탈리 허 변호사라고 하고요. 소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는 핌코, JP 모건 등 이제 글로벌한 금융기관에서 금융 자산의 운용과 분석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과 또 답변으로 뜻깊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부터 학력까지 또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공대를 나오신 거죠, 변호사님? 네, 제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 졸업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MBA를 했어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고 변호사가 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정말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유용한 투자 전략 수업 내용도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변호사 선생님의 이 책 제목부터 파격적이어서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6 한국에 투자하라 그리고 코스피 1만 새로운 부의 법칙이라는 책의 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책 표지에도 지금 당장 코스피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도 좀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코스피가 작년 3,000 그리고 4,000 사이를 오갈 때 그때 선생님은 코스피가 최종적으로 수년 안에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사실 많은 이들이 4,000피 그리고 5,000피까지도 안착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한 가운데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코스피 1만이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단언하신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책에 쓴 내용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한 유동성 증가. 예, 당시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죠. 네. 중동 전쟁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이 자금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를 갈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일본과 대만 주식은 많이 올랐던 상태였어요. 네. 2024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머니들의 종착지가 한국이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한국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AI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한국의 기업들이 가지는 AI 경쟁력,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저평가 해소, 밸류업 정책이 그렇죠. 효과를 보고 또 이를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유였습니다. 그럼 저는 최근의 시장에 좀 빗대어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시장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한 증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중동 전쟁이 발생한 이후로 좀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이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봅니다. 오.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네. 사실은 중동 전쟁 때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했죠. 6,300이 넘었다가 거의 5,000을 위협받을 맞아요. 정도로 한번 급락을 해서 왜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빠지는 거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 뭐 물론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하락 자체를 한국 기업의 펀더멘털한 경쟁력이 악화됐거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는 관점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도 사실은 JP모건이나 여러 금융기관들이 코스피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뭐 낮은 곳은 한 6,500에서 높은 곳은 한 8,000까지도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조정은 단기적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코스피 상승을 예언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저희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 밸류업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대만이나 다른 경쟁 시장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이유로 이 불안정한 배당 역사를 좀 주요하게 꼽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과 같은 이런 밸류업 정책들 이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업 쪽에서도 공시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이 현재 이 국내 증시를 이 밸류에이션을 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외의 투자자들의 시각이에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 한국 증시를 볼 때 저는 미국에서는 여러 나라 증시를 같이 보니까요. 네. 이제 볼 때 보면 한국 증시는 지금 일본 증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를 했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계엄과 뭐 탄핵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아베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 정책이 효과를 봐서 니케이가 4만, 5만 이렇게 쭉쭉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뭐 주주 권리 강화 이런 움직임들이 일본에서 한번 효과를 봤던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일본이 2020년대 초반에 갔던 길을 한국 증시가 2020년대 중반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이 제3차 상법 개정안이 또 3월 초 중으로 시행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시장 활성화 공약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지금 실제 시장이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 좀 해결돼야 할 보이지 않는 벽들, 좀 남아있는 과제들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 그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마 저는 사실 중동 전쟁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들이 코스피 지수에 아직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은 굉장히 큰 성과였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45조 원에 가까운 자금들을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주식 개수가 적어지면 이제 주당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고요. 주식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마치 피자를 10조각으로 자른 거랑 8조각으로 자른 거랑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주가 지수로 나눈 비율을 PER이라고 보면 이 주식의 개수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아마 이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요건 제가 이제 해외 사는 입장으로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개별 주식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그쵸. 한국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한국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 사는 저는 한국 주식 종목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어떻게 살 수 없냐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로가 생긴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일종의 외국 개인 자금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서학개미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제 미국인 동학개미가 또 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정책이나 상품이 생긴다면은 저도 한번 꼭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과 투자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의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지금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런 주주권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좀 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것도 이제 밸류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서 배당 확대라든지 어떤 주주의 권한 강화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인가 4년에 도쿄 증권거래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조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후로 1, 2년 만에 사실 니케이가 4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거든요. 네. 일본 증시에서도 36년 만에 4만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일본이 옛날에 그 버블이 깨지기 전에 못 들었던 이 레벨을. 그만큼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게 강화된다는 것은 주가의 저평가 해소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 소음과 고통은 그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아닌가.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주주들은 권한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회사와 또 어떤 조율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렇게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AI 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 쪽에서도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AI에 쏟았는데 이 AI로 대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이 돈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이 AI 버블이라는 키워드가 좀 수면 안에 있다가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변호사님께서는 AI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그리고 닷컴 버블 때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원래 AI 버블은 작년에는 약간은 이 기술이 진짠가?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었지만 네. 사실 지금은 그 질문은 이미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AI를 일상생활에 쓰고 있고 또 이제 피지컬 AI, 산업용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AI가 정말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AI 버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입이 있어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이나 현금만으로는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매출 증가로 언제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그 투자의 회수의 타이밍과 그 정도에 대한 의문이죠. 지금의 버블로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요즘에 있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해 들어선 동결을 하고 있고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들 중에는 분명히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기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우려가 사실은 지금의 버블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당시에 그 닷컴 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기업들 자체가 약간은 못 들어본 회사,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그 당시에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몇백 배로 뻥튀기가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버블이라고 불렀는데 현재 이 AI 투자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다 어딥니까? 다 뭐 구글, 메타,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수십 년간의 사이클을 견디고 살아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투자 자체가 버블이기는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종의 기술의 전환 과정에서 있는 옥석 가리기죠. 이렇게 다들 AI 인프라에 수천억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위너가 나오고 또 어떤 곳들은 도태되고 이런 산업혁명에서 있었던 것과 유사한 좀 선택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과도한 좀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반사수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반사수혜가 될까요? 국내 기업들에게? 일단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뭐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칩 수요에는 이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 납부자 보호 서약서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백악관이 강제로 서명을 하게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돌리는데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납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세가 오르지 않게 당신들이 쓸 전기는 알아서 공급을 네.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발전소를 짓고 송전, 배전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이런 데까지도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 요런 데 납품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업들, 예, 뭐 전력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한 수혜가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AI 인프라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AI 인프라 그리고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솔직한 시선은 어떨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강점도 있을지 궁금해요. 한국은 AI 선진국이죠. 네. 그 제가 뭐 좀 여러 리포트를 찾아봐도 한국의 AI 경쟁력을 대강 세계에서 한 3위에서 7위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AI 주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있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AI를 잘 쓰고 또 많이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챗 GPT 유료 사용자가 미국에 이어 2위라 그러죠. 아, 정말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항상 한국 분들은 네. 기술이 나오면은 빨리 적응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면에서도 또 AI가 여러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고 또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컨텐츠와 인프라를 같이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K-팝 뭐 이런 K-팝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는 뭐 전기라든지 그쵸. 반도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밖에 없죠. 미국 말고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런 다양한 아까 저희가 말한 AI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의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시장이 또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높을 수밖에 없죠. 이어서 또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 증시로 떠났던 미국 시장으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코스피로 돌아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 투자자들만 봐도 이제 미증시 특히 미증시의 이 지수에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오를 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국장이 미장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튀어오르는 그 티핑 포인트 그 포인트는 언제일지 궁금해요. 이미 많이 튀어오르지 않았나요? 사실 뭐 5,000도 과거 넘었으니까. 수익률만 보면 네. 다들 저한테 국장 미리 투자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미국 증시는 좀 고평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미국 경제 위험 요인 중에 미증시 고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인데 이미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의구심, 까다로운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환율도 그렇고 미국 증시의 차익 실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는 지금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6,300까지 올라갈 때 그때 사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이제 전쟁 이슈로
어느 정도 좀 거품이 빠진 상태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뭐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지금 계속해서 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주변에서 그럼 대체 뭘 사야 될까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개별 종목이 아닌 한국 시장을 통째로 사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워낙 ETF도 많고 코스닥 액티브 ETF도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ETF를 활용해서 좀 분산 투자가 가장 유효한 전략일까요? 예, 이거는 저는 그 투자 이론이에요. 원래 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말이 있듯이 분산 투자를 하면 같은 변동성이라도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건 투자 이론이에요. 네. 예, 하나보다 10개를 하면 무조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지수 투자를 하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종목이나 섹터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AI 쪽에 네. 수혜를 받는 분야는 정해져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근데 지수에 투자를 해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목을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 로보틱스 뭐 이런 그런 업종들이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의 AI 경쟁력을 대표하는 그런 업종들이고 해서 저도 예전에는 지수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네. 근데 뭐 내가 특정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섹터를 좀 좋게 본다고 하면 다수의 그러니까 주된 포트폴리오는 지수에 넣고 나머지는 그런 섹터에 좀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것도 또 투자하는 재미일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포트를 꾸려봐야 될지까지 전략을 주셨고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거든요. 지금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이 투자 전략을 의미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또 금이나 은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에브리싱 랠리가 끝난 거 아닌가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랠리가 끝나는 분위기가 있죠. 네. 예, 있고 저는 지금 주목해야 될 시장 변수 하나를 꼽으면 미국의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전망이요. 이유는 네. 앞에서 제가 코스피 1, 2, 3 요인 중에 1번이 글로벌 유동성이었는데 맞아요. 1번 요인은 사실 약간 약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다들 전망을 했었고 특히 미국이 올해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는 강한 금리 인하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만 없었다면 현재에서는 뭐 그래도 한 2%까지 내려갈 거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0%까지 또 하겠다. 좀 과장된 얘기지만 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 연준 그 미팅을 보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도 그러니까요. 있었고 또 동결도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매파적 동결이라고 보죠. 거의 네. 인상에 가까운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앞에 말했던 인프라 투자를 차입으로 한 문제,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사모신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현재보다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약간의 좀 포지션 축소가 필요한 기간인 건 맞아요 지금. 오, 예, 그래요? 좀 맞고 네. 물론 코스피는 별개의 얘기지만요. 이제 조금 그런 면은 있고요. 주로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변수가 있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전망. 금리가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 지금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기 자금이 다시 이제 위험 자산과 AI 쪽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쟁 종결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인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좀 필요하죠. 지금.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변호사님처럼 해외로 진출해서 공부를 일하고 싶어하는 이 매경학교의 학생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해외 진출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꿈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굉장히 할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라고 일단 좀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미 뭐 글로벌 시대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뭐 유학이든 취업이든 행동을 해보면 그게 실패하더라도 항상 좋은 경험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증시에 대한 내용 투자 전략뿐만이 아니라 좀 인생 전체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오늘 수업 저처럼 정말 많이 유익하셨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업 시간에도 유용한 투자 전략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전략까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